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상 과실과 이제 민사상 과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어, 첫 번째 이제 민사상 과실부터 얘기를 할게요. 과실,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사적으로 보는 거와 형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교적 경미한 형식적인 부주의가 있어도 과실로 인정이 되죠.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다 과실로서 본다는 거예요. 민사적으로 보면은 민사상 과실은. 형사상 과실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무엇인가 실수를 해서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을 했다. 그런 거 다 보는데 형사적으로는 형벌로 강제할 만한, 쉽게 해서 공권력이죠. 공권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고도의 실질적 부주의가 있어야 과실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과실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형벌로서 강제한다는 거예요. 형벌로서 강제한다는 거는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 어떠한 개인 주체 자체에서 무엇인가 손해가 발생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형벌로서 강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범죄 사실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실질적 부주의가 있어야지 과실로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의료 사고를 통한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들이 형사적 과실로서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어떤 선한 행위라는 것에 이유가 있는데 어떠한 과실이 발생해서 민사적으로는 과실이 인정이 돼요.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무엇인가 형벌로서 규제할 만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형사 책임은 단순한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책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이에요. 손해가 났으면 원상태 복구시켜주는 게 민사예요. 형사라는 건 뭐냐면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잘못을 법으로 혼내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느냐, 이것이 실수로 잘못을 했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느냐, 가장 큰 건 의도적으로 잘못했느냐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한 의지를 갖고 한 행위란 말이에요. 의료인들 같은 경우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과실이거든요. 내가 해야 될 지켜야 될 거를 제대로 못 지켰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자 그런 식으로 지켜야 될 걸 못 지키는데 이것이 만약에 나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 그러면 이러한 의료인들은 처벌을 받을 수가 없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켜야 될 거를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아주 그 경미한 것이야. 경미한 부주의야. 그래도 형사적 과실로 넘어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 부주의,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다라든지 이런 거는 고도의 실질적 부주의잖아요. 술이라는 걸 통해서 부주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이러한 누가 봐도 문제가 크게 이뤄질 만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형사상 과실로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를 유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더라. 범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시지 마시다. 뭐 유책적인 단어까지 뭐 얘기를 해갖고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도의 과실이 없는 단순한 우발 사고는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과실이 없는 단순한 우발 사고는 형사 책임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된다? 민사 책임 정도는 되죠. 민사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은 되지만 형사적인 사건까지 끌고 갈 수는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의 의무의 제한 원리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는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이 있는데 허용된 위험은 일정한 생활 범위에 있어서는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일지라도 적극적으로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위험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다. 자, 위험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 이 발생한 위험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발생 안 하게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된 위험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일정한 생활 범위에 있어서는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일지라도 적극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식은 없죠. 어떻게 모르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이라는 게 무조건 100%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된 특수한 경우 의료인들 간의 신뢰의 원칙들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그럼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니겠죠. 허용된 위험의 법리라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논리거든요. 법적 논리인데 이런 것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 이렇게 신뢰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의료인들 간에 뭐 신뢰의 원칙들이 있더라.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됐고요. 뭐 이런 거죠. 쉽게 하면 마취보조제의 잘못된 컴퓨터 입력으로 인한 인터넷 잘못된 처방과 주치의의 주의 소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쉽게 해서 마취보조제의 잘못된 컴퓨터 입력 자체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이 됐어. 그걸로 해서 인턴이 잘못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인턴은 누가 관리하냐면은 주치의가 관리를 하는데, 그럼 주치의의 주의 소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애매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병원에 가보면 인턴이 있잖아요. 인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과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사람들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수련의라 그러죠. 일단은 수련을 하는 의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련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의사니까 인턴들도 처방을 내리는데 잘못 처방을 내렸어요. 근데 그 잘못 처방 내린 게 인턴이 부주의해서 잘못 처방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컴퓨터에 입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잘못되어 있어갖고 처방을 잘못 내렸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법적 분쟁을 가면은 이 입력을 누가 잘못했느냐, 처음부터 해서 인턴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못 챘느냐, 이런 걸 따지겠지만 결국은 그 위에 사람까지 처벌을 받거든요. 그 위에 사람이 그 인턴을 관리하는 주치의란 말이야. 그러면 주치의도 주의 소홀로 처벌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형사상과실과 인과관계 및 뭐 객관적 귀속이라는 게 있어갖고, 과실범, 결과범,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존재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것이냐 이것이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의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이러이러한 악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게 원인 결과가 뚜렷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결과가 그 행위가 그 악결과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 쉽게 해서 의사들은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인 결과가 매칭이 안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과실범이냐 뭐 결과범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지금 법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의료사고와 뭐 인과관계에 관련된 것도 악결과가 특정의 의료 행위를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이 명백했을 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특정한 의료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걸 누가 밝혀야 돼? 의사가 밝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밝혀야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인과관계를 잡아내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하는 거는 뭐 더더욱 힘들죠. 그러면은 의료 분쟁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있긴 한데, 그들이 의사들만큼이나 법적 지식은 당연히 변호사니까 법적 지식은 전문가지만 의료적 전문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우리가 했었던 특정 의료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악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대라,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료라는 거는, 의료 행위나 의학이라는 건 전문 분야다 보니까 비전문인들이 이것에 관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 버렸죠. 그렇게 되고, 사실상 추정인이나 개연성으로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관은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명백할 때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 죽은 지 꽤 됐잖아요. 한 2015년인가 그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14, 15년도에 죽었는데 이제 아저씨죠. 완전 아재죠.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수였지만 신해철 씨가 죽으면서 무슨 방향을 불러일으켰냐면 의료사고에 관련된, 의료 분쟁에 관련된 방향성을 불러일으켰죠. 자, 그래서 신해철 씨가 어떠한 그 수술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그 위를 줄이는 뭐 이런 수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것을 이제 받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받다가 죽은 게 아니라 퇴원했다가 아파서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죽었죠. 자, 이랬을 때 그 의사가 했었던 그 행위,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했을 때 무엇인가, 그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위험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 수술로 통해서 환자가 죽었다고 명백하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의사가 활용했었던 그 수술법 자체가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근거가 미약한 거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처벌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해철 씨 수술하다가 죽인 그 의사, 그래서 살인마에서 막 죽였나? 아니요. 그 의사가 죽인 사람들 꽤 됩니다. 한 4~5명 죽였어요. 실제로. 그 신해철 씨 죽은 다음에 1~2년 있다가 호주 환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의사 계속 할 수 있어요. 예. 왜요? 의료 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했냐?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고통받아 하니까 수술을 원했고 나는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데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수술을 한 것뿐이고 나는 매뉴얼적으로 할 건 다 했다. 그런데 이런 악결과가 나왔다. 나한테 책임을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것이. 네. 자, 그래서 사실상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무엇인가 형사상 과실을,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신해철 씨가 완전히 그거에, 아니면 민사적으로는 분명히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형사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깜빵에 살게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형사적으로. 의료행위와 결과와의 시간적인 접근성이라는 것들도 봐야 되고, 그 의료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만약에 한참 후에 나타났다. 그러면 의료행위에 대한 결과냐, 아니면은 퇴원한 후에 그러한 환자가 의사가 지키라는 수칙을 지키지 않고 행동하다가 나타난 결과냐. 실제로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사 측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퇴원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신해철 씨를 죽어서 부검해 보니까 뱃속에서 깨하고 뭐가 발견이 됐대요. 자, 근데 이게 먹지 말라는 품목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기고 먹어갖고 결국은 본인이 말 안 듣다가 죽지 않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신해철 씨 측에서는 그러한 말이 없었다, 설명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마 그 의사 쪽이 신해철 씨 측에서 크게 이제 이걸 형사 사건으로 물고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사인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요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병원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도 맨날 분쟁에 휘말려 갖고 문제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너무 예민한 단계까지 왔어요. 얼마 전에는 그 제가 뉴스를 우연찮게 봤는데 가수 보아 오빠라는 사람이 뭐 지금 뭐 암투병 중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의사들은 왜 이렇게 냉정하냐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느끼는 냉정함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글로서 이제 어떤 의사 그 분이 또 글을 올렸어요. 그거에 반박하는 글로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은 있어야지. 이해는 돼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보아 오빠는 거의 이제 두세 달 못 사나 봐요. 무슨 암이래요. 근데 의사가 아주 그냥 냉정하게 환자분은 한 두세 달 정도밖에 못 산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얘기한 것에 막 되게 막 그렇게 이제 실망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서 의사가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그건 의사의 성향이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의사들이죠. 얘기는 하지만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그거는 이 의사의 그 어떠한 인간적, 그 개인적 인간적 측면인 거고, 의사 대 환자라는 어떠한 그 객체로서 보자라면은 그 의사 쪽을 두둔해주는 그 글을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해가 되는 게, 환자들한테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환자가 받을 충격을 대비해서 말을 못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결국은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의사들이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의무 태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 그 피해를 우리가 입는다.
라는 식으로 또 썼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어떠한 감정적인 측면이지, 의사들 같은 입장에서는,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분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실제 중증 질환자들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이제 인과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행위의 의술적 준칙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당연하고, 다른 원인이 개입돼서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 많죠, 실제로. 통계적 인과관계라든지, 통계적으로 이러한 수술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인과관계가 발생을 한다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객관적인 뭐 귀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앞에서 말했었던 이제 과실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과실 행위에 대한 위법성부터 해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느냐, 아니면은 받아줄 수 있는 행위냐, 정당 행위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당한 행위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긴급 피난 및 피해자의 승낙 여부, 예를 들어서 급하게 왔어요. 급하게 와갖고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실수잖아요. 의료 행위의 치료 목적성에 대해서 그렇죠. 치료를 하다 보다가 실수가 났느냐. 네. 객관적인 치료 경향 여부라든지, 의학적 적응성이라든지, 의학기술적 적정성이라든지, 환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걸 보고선 과실범을 보는 거예요.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자, 객관적인 치료 경향 여부. 자, 객관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향에 대한 여부,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학기술적으로 현재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만약에 어기고 했다 그러면 과실범이 아니죠.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형사적으로 피해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하지만 의학적인 근거가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의학적 기술적으로도 이 의사가 한 이 시술 행위 자체는 적정하고, 실제 이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가 수술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는데도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 과실범이에요. 과실이죠. 이것은 고의로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만약에 객관적인 치료 경향이 없어요. 쉽게 해서 이런 거를 잘 안 해. 의사들이 잘 위험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어떠한 시술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적응하지가 않아. 의학적으로 뭐 말은 된다고는 하지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금지가 돼 있다라든지, 의학기술적으로 현대기술로서 혹은 한국에서는 힘들다, 혹은 어느 특정 국가에서는 힘들다, 뭐 이렇다고, 미국에서만 가능하다, 혹은 어느 정도 시설을 가진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적정성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든지, 혹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은 과실범으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이제 실제 형사 사건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고, 의사들은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이 신해철 씨가 받은 수술법 자체가 객관적으로 치료 경향 자체가 많이 하는 시술법이 아니다라고 환자 측 뭐 보호자가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뭐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적 통계로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한 수술법 자체는 그닥 위험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적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고, 이렇게 의사가 근거 자료를 보여줘 버리면은, 반박을 해버리면은, 뭐 의사들이 아무리 환자가 악결과가 초래를 하더라도 단순 과실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사람은 의사는 잘못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 과오에 대한 형사처벌과 그 한계가 있는데, 의료 행위에서의 고의성.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의료 어떠한 의료에 의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서, 그것에 가장 원칙적으로 따지는 것은 의료 행위, 의사가 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에요. 고의적이냐 고의적이지 않느냐가 가장 크죠. 민사상의 의료과실과 형사상의 의료과실은 달라요, 분명히. 지금 형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사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을 하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메꿔주면 돼요. 그렇다고 의사가 징역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손해만 만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힘으로써 범죄라고 인지를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자, 평균인을 표준으로 파악을 하죠.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가 차이가 나야 된다.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의사의 과실이 더 높은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의사가 무엇인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사 책임은 유무죄만 선택을 한다. 자, 그래서 형사는 뭐냐 그러면은, 자, 민사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배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사는 유죄냐 무죄냐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들으면은 의료 분쟁으로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의사 입장들은 유죄가 많다는 거예요, 무죄가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무죄가 많이 난다, 무죄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형사 책임은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건 무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 소송 단계에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면 매우 엄격한 경향이 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정말로 아주 심각한 반인륜적 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의사가 책임을 형사적 책임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분쟁으로 발생해도 거의 무죄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민사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 얘기를 할 때는 형사적인 얘기고, 민사적인 얘기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손해는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얘기고, 지금 형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그 분쟁이라는 것은 민사적인 거 이외에 이 형사적인 게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에 대한 뭐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더라.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세요. 지금 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뭐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빈틈없이 쓰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쓰는데, 천천히 보면 이런 거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 그러니까 민사 재판에서 제출한 그러한 증거들에 비추어서 형사 판결의 사실 판결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그러니까 그 형사 사건에서 나오는 그 사실 판단이죠. 이것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풀었으니까 더 헷갈려지네. 뒤에 거를 설명할게요.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예요. 형사상 무죄, 그러나 민사 책임상은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걸 설명하려니까 더 힘들다. 무슨 얘기냐면은 민사 재판에서는 분명히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가 형사 사건에서 그대로 바로 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사상으로는 무죄예요. 이 의사는 무죄지만, 예를 들어서 신해철 씨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는 무죄 판결이 났어. 그렇지만 민사적 책임은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사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것도 유튜브니까 넘어갑시다.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민형사 판결에서 서로 상이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민사상은 책임을 부담하라고 하지만 형사상은 무죄 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에서 얼만큼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무죄를 뜻하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유무죄를 나누는 것이고. 자, 그래서 뭐 mp3린 주사로 인한 쇼크사라든지 뭐 이런 뉴스들인데 그건 됐고요. 지금 자, 민사재판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검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각각의 변호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판사를 해? 개인과 개인의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이면 A라는 개인이 B한테 얼만큼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누가 관여하지 않는다? 검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사는 어디서 관여하느냐? 형사재판에 관여하죠. 자, 검사가 뭘 해요?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 형사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범죄예요, 범죄. 앞에 있는 민사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에서 지나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혔어. 자전거는 좀 그렇다. 길에서 지나가다 어깨가 서로 부딪혔어. 그래서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졌어. 그럼 보상해라. 아, 이거 실수다. 막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누군가가 무슨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가 머리가 깨졌으면은 A가 피해를 본 거죠. 머리가 깨짐이라는 피해를 받잖아요. 그걸 깨진 거를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거고 시간이 들어갈 것이죠. 그것을 B가 물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만약에 분쟁이 됐더라. 그건 민사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못하면은 변호사들이 껴서 그걸 해주는 것이죠. 그건 민사재판이고, 형사재판은 사회적으로 판단할 때 큰 범죄예요. 그래서 검사가 고발을 합니다. 검사가 개입이 돼서 검사가 고발을 하고, 그리고 형법 토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으로서 벌을 주는 거예요. 형법은 벌을 주는 거라는 거죠. 예. 뭐 자연법은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실 거, 고소하고 고발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 단순한 얘기인데 이런 것부터 해야 되죠. 자, 고소 고발은 무슨 차이냐? 이런 거죠. 고소라는 건 내가 하는 것이 고소예요. 내가 직접 하면 고소예요. 고발은 뭐냐면 제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해요. 내가 뭐 밑에 애가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시끄럽게 굴고 지금 뭐 층간소음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친다. 그럼 내가 어떻게 고소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범죄적인 사실이 있을 때 A가 B를 폭행했을 때 B가 A를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고소라고 해요. 고발은 뭐냐? A가 B를 폭행했을 때 B의 친구 C가 A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 이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는 내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내가 뭐뭐를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내가 목격을 한 것을 인해서 하는 것, 이것을 고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당사자야, 피해 당사자야. 그래서 피해를 입힌 사람을 법적으로 처분해 주세요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라는 것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 가장 기준이고. 그래서 고소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죠. 고소권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소한다든지 나는 내가 아니라 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에서 한국에서 부모는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직계존속은 고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특징이 있고, 뭐 고소권자나 뭐 피해자, 이거는 이제 법에서 여러분들이 할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분쟁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하고 뭐 쉬운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고발이라는 거는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것을 고발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시 고발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친족은 고발하지 못하게 됐어요. 한국은. 고발은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은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할 수 없다. 뭐 그 정도만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다 그러면.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그 일단 기본적인 수업은 요걸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아마 13주차인가요?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